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지난 5월 6일 미국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드디어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논의는 연초부터 있었는데요. 이후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백신 보급으로 경제가 정상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그 정도와 속도가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오게 될 미래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금리 상승이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주요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오늘 같이 진행할 애널리스트 분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 담당하는 조성근 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드 담당하는 여윤기 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피탈 산업 담당하고 있는 김예일 선임입니다. 우선 조성근 수석님, 옐런 재무부 장관이 조기 금리 인상 발언을 진행하기 이전에도 금리 상승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분기부터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고 2021년 2분기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금리 변동은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2020년 9월 말 대비 2021년 4월 말 국고채 1년물 금리는 3bp 하락해서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10년물은 70bp나 상승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거군요.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는 어떤 요인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금리 상승의 원인을 몇 가지로 특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논의되는 주요 원인들을 얘기해 보자면 우선 첫째로 완화적 금융정책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기대감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1분기 말 107.2포인트로 YOY 1.5% 상승했습니다. 커머더티 인덱스인 S&P GSCI의 경우 3월 말 467.4포인트로 YOY 83% 상승했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4월 말에는 504.9포인트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등 원가 상승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금리 상승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는 적극적 재정 지출 가능성입니다. 2020년에는 국내에서 재난지원금, 미국에서는 현금 지원 등 형태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에도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예상되고 있어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 또한 수급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에 의해서 단기금리는 큰 변동 없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금리 중심의 금리 상승에 따라 일드 커브가 가팔라졌습니다. 네, 이야기한 대로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업종별로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이 대표적으로 장기 금리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금리 변화는 생명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손익 관점에서 볼 때 금리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수익성에 긍정적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유 이원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매우 긴 기간 동안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보유 이완이라는 게 이자, 배당 등 보험사의 보유 자산으로부터의 고정 수익을 말하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면 단기로는 제한적이지만 장기로는 보유 이원이 개선된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 보험사의 자산은 기존 자산과 신규 유입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고정금리 성격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 자산은 금리 상승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새로 유입된 자산의 수익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영향은 매우 긴 기간 동안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보유 이완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보험부채의 경우 변동금리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단기적으로는 부담금리 상승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규제 변화로 보험사의 듀레이션 관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추후 보험사들은 장기 안전자산 편입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높은 금리 하에서 발행되었던 채권들을 만기 도래 등으로 신규 장기 안전자산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금리 역마진 부담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수준의 금리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보유 이원 이외에 바로 채권 처분 이익도 손익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의 2차 손익에는 대규모 채권 처분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2020년 연간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4조 원대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는 금리 하락 시기 가치가 상승한 채권을 만기 도래 등의 원인으로 처분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2020년 실현된 대규모 채권 처분 손익의 기저효과 등을 감안을 했을 때 현행 회계상 투자 손익은 오히려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으로 인한 2차 손익 개선 영향에 비해서 채권 처분이 감소 영향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사의 2차 손익 감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보유 이원이 개선되는 것과는 별개로 회계상 2차 손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보험사 수익성에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회계상 2차 손익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 이외에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손익과 달리 자본 측면에서 반응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상승할 때 보험사의 경제적 자본은 증가합니다. 이유는 금리 상승기에 자산 가치와 부채 가치 모두 감소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에 비해서 길어서 부채 감소 규모가 자산 감소 규모에 비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행 회계기준 및 RBC 규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과 달리 금리가 상승하면 자기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 및 RBC 규제에서는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평가하지만 보험 부채에 대해서는 원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 시 자산 시가평가액은 줄어들지만 보험 부채는 변하지 않고 따라서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이 금리 하락 시기에 채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므로 금리 하락기 이후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 상승 시기에는 채권 평가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RBC 비율이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1분기 중 많은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서두른 바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을 더 많이 반영하는 신회계제도인 IFRS 17과 규제 킥스는 2023년 초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리 상승 시 경제적 자본이 증가해야 하나 현행 회계 및 RBC 하에서는 오히려 자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군요. 신회계 제도를 적용하는 2023년 이전까지는 실질과 회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앞서 이야기한 실질과 회계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듀레이션 관련 시행세칙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 시기 이러한 시행세칙 개정은 보험사에 어떤 의미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2021년 4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RBC 지급여력 기준 금액 중에서 금리 위험액과 시장 위험액 산출 기준 일부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RBC 지급여력 기준 금액은 신회계 및 감독 기준 도입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정교화되어 왔는데요. 이번 개정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위험액은 만기 불일치 위험액과 최저금리 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만기 불일치 위험액입니다. 보험부채 듀레이션 상한 구간이 2021년 6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5년씩 확대돼서 2022년 6월 말까지 최대 잔존 구간이 50년까지 확대됩니다. 금리 연동형 장기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과거 생명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 민감도가 적용됐지만 향후에는 생명보험과 일치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본 개정은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자산 듀레이션 장기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질 기준에 더 가까운 보험 부채 듀레이션이 산출돼서 자산 듀레이션 장기화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장기금리 상승으로 장기물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개선되었다는 점도 자산 듀레이션 장기화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 중심의 금리 상승기에 자산 듀레이션 장기화 유도 정책이 나와서 완화된 그 2차 양마진 부담 하에서 장기물 채권 확보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현 규제와 도입 예정 규제의 간극으로 인해 투자 전략 결정에 고민하던 보험사에게 금융당국이 ALM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근 수석과 보험사의 금리 상승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손익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자본 측면에서는 실질로는 경제적 자본이 증가하나 현행 회계 기준으로는 영향이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규제의 영향으로 듀레이션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기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직관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 유의하여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윤기 수석과 카드사의 경우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윤기 수석님, 금리 상승이 카드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리 상승은 카드사의 수익성 측면에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합니다. 카드사의 경우 영업자금의 약 4분의 3을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회색 막대는 신규 발행 카드채와 만기 도래 카드채 간의 금리 차를 의미하는데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금리 차만큼 저렴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채권 교체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2016년 3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의 구간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했던 시기인데 해당 기간에 금리 차가 점차 축소되다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채권 교체로 인한 이득이 점차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차안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싼 비용을 감내하면서 신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다시 카드사에 유리한 금리차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달 비용 부담이 다시 현실화될 것입니다. 조달금리 상승을 카드 자산 운용금리에 전가시킬 수는 없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조달금리 상승을 운용금리에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드 자산 운용 수익률 결정에 조달 비용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카드 자산인 신용 판매 자산의 경우 2012년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3년에 한 번 적격 비용 계산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되고 있는데 이때 원가 항목인 적격 비용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대출은 금감원 모범 기준에 따라 조달 원가를 고려하여 대출 금리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그간의 카드 자산 수익률 추이를 고려하면 조달 비용 증가폭만큼의 운용금리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금리 상승은 카드 자산의 운용 마진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구조가 고비용 결제 구조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신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출의 경우에도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이 요구되는 외부 환경을 고려하면 조달 비용 증가 수준만큼의 운용금리를 상승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시장금리 상승기에도 카드 대출 운용금리는 뚜렷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현금 서비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가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달금리는 상승하는데 운용금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출 마진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군요. 이외에도 금리가 높아지면 대손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리 상승은 카드사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은 저신용자나 여러 대출기관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원금 상환 능력이 보다 크게 악화되는데 카드 대출의 차주가 주로 이러한 저신용 다중채무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건전성 저하 영향이 은행 여신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카드 대출 자산의 95%가 중저신용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중채무자 비중은 86%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전성 저하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카드 대출 영업이 제한되면서 카드사의 이익 창출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 카드 사태를 겪은 바 있는 카드사들은 유사시 대출 한도 관리를 강화하면서 카드 대출 취급액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자부 자산 잔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윤기 수석과 카드사에 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금리 인상은 손익 및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건전성 관리 측면의 영업 제한이 재차 이익 창출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예일 선임과 캐피탈사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일 선임님, 앞서 카드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할 것으로 보았는데 캐피탈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캐피탈사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 시 이자 마진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캐피탈사의 장기 차입은 계열사 조달이나 은행 장기 차입금 외에는 회사채 조달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제2금융권, CP 전단체 차입 등의 단기 시장성 조달 활용도도 비교적 높습니다.
때문에 금리 상승은 캐피탈사의 조달 비용 상승을 야기할 것입니다. 한편 캐피탈사의 운용 자산은 고정금리가 대부분이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운용금리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금융 등 주요 영업시장의 상당 부분은 자금력이 보다 우수한 은행이나 카드사 등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그 강도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캐피탈사는 조달 비용 증가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의 금리 상승기에도 캐피탈사의 운용 수익률이 상승한 사례는 없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 상승세가 경기 회복 속도보다 빨라질 경우 대손 비용과 투자 손익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에 충분한 회복이 전제됩니다. 차주의 영업 현금 흐름 회복 이전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먼저 확대된다면 부실화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정책 금리가 일시적으로 50bp 인상되었던 시기에도 캐피탈사의 대손 비용률은 약 0.3%포인트 상승한 바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차주의 부채 규모도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캐피탈사의 차주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이러한 영향이 타업권 대비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체로 카드사가 겪는 영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다른 점은 없을까요? 네, 이자 마진이 취약한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조달 단기화로 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내재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금리 상승은 캐피탈사의 이익 구조에 부정적입니다. 수익성이 우수한 상위 업체의 경우 일정 수준의 대손 부담 및 조달 비용 증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이자 마진 폭이 여유롭지 않은 일부 캐피탈사들은 부담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이익 규모를 방어하기 위해 조달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등급별 장단기 금리차 추이인데요. 신용도가 낮을수록 장단기 금리차는 더욱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시 장단기 금리차는 더욱 커지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신용도가 낮고 이자 마진 폭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형 캐피탈사는 장기 조달을 포기하고 차입 구조를 단기화시킬 요인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캐피탈사의 신용등급별 유동성 차입 비중 변화를 보아도 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경우 변동성이 큰 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AA- 이상의 경우 전기 대비 유동성 차입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에 반해 A- 이하는 전기 대비 유동성 차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중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예일 선임과 캐피탈사에 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금리 상승이 수익성과 대손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차입 구조가 단기화될 우려도 있는 듯합니다.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보험, 카드, 캐피탈 업권별 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와 속도는 상당히 다른 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업권별 영향도 각 시나리오별로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신평은 향후에도 각 업권별 금리 상승의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